먼저 기름값부터 한번 좀 보지요. 나쁜 놈들이에요. 김종욱 원장님, 이건 주유소가 나쁜 거예요? 정유사가 나쁜 거예요? 둘 다 나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유소는 억울한 거 아닌가요? 주유소가 왜 억울할까요? 정유사가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거기에 가격이 그럼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마진율을 따로 노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화나는 건 뭐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석유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면 공급망 문제 때문에 가격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오지도 않은 기름값을 정유사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리는 행위를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다른 건 차줄 세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싼 데 가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중동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도 우리가 좀 공정한 가격 체계, 그리고 좀 함께 이 어려운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틈을 틈타서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번 참에 그런 행동은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오자마자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별백계를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문제 짚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 너무 반가운 글이에요. 이거 올리셔야죠.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 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습니다.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예, 속이 다 시원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좀 일상까지 파고든 이런 어떤 불법 부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참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가급적 시장에 맡기는 게 그게 맞긴 하죠. 그러나 이런 지금 행위들은 시장 교란 행위 아닙니까? 그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유가가 반영이 되려면 2, 3주는 적어도 지나야 되는데 지금 전쟁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양도 한 7개월치는 비축을 하고 있는 건데 벌써부터 200원, 300원 이상씩 오르는 것은 이거는 아니 국민 불안한 틈 타서 본인들 좀 주머니 챙겨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막아야죠.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아도 중동 정세 때문에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까지 이렇게 들썩이고 또 일부러 이런 행위들을 막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을 왜 처벌합니까? 네가 저지른 죄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니 이럴 때 정유사가 뭐 담합은 그렇고 그냥 함께 모여서 회의라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뭐 비축을 해놨다. 비록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뭐 유조선이 들어오는 게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얼마 동안은 끄떡없다. 국민들 우리가 당분간 기름값 안 올릴 테니 아무 염려 마시고 생업에 우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자식들 잘하네 이럴 건데 아니 이건 뭐 지금 찬스다 하고 이때 올려? 아니 지금 있는 기름이 옛날에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국력을 모아야 되는데 그 국력을 모으는 게 뭐 대통령만 마음을 모으고 국민들만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민간 영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실제 이제 뭐 정유사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마찬가지로 다 국력을 모으는데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빈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규칙을 어겨서 재미 보는 시대에는 끝났다라고 공언을 하셨고
이 가격과 관련된 건 아까 이제 김종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일상적인 문제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거론을 해 가시면서 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생리대 가격 문제까지도 대통령이 언급하신 적이 있고요. 밀가루 관련돼서 가격 담합 문제를 언급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제분 그 협회의 회장단이 사과를 하거나 또 이사직을 물러나는 그런 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니 지금 외부에 있는 변수가 등장해가지고 환율 문제 생기고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기름값을 가지고 그거 잠깐 이득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등쳐먹는 행위다. 이거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경고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은요 단단히 혼을 내야 됩니다. 제가 뭐 화를 낼 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화내 주시네. 박항규님, 정유사 주유소 철저히 세무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놈들. 떠나라님, 온유를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서 가져오냐 나쁜 놈의 시키들. 이거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이건요 정말 나쁜 범죄입니다. 이럴 때 정말 함께 가자. 지금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 건 걱정하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계가 하나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알잖아요. 당장에 건강 같던 국민들도 위험하고 교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봤지요. 환율 치솟지요. 외국에 자식들 유학 보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수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뭡니까? 기름값은 당장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기름값 오르면 차 타고 다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짓을 맨 앞장서서 해? 이런 나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한 자들을 떼끼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너 얼마 벌었어? 그래 그러면 너 그거 100배 토해내.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죠. 이번에 철저히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도 또 팔복 걷어붙이고 나섰으니까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아침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는지 들어봅시다. 네, 오늘부터 이제 점검반 지금 나갑니다. 원유는 옛날 싼 가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격을 올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면 폭리죠, 폭리.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필요하다면은 유종별 또는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가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네. 최고 범위로 강력하게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은 기름값이 오르면 뭐 전기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도미노처럼 다 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장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도 없고 뭐 우리 유조선이 한 7척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하루 사용량이 200만 배럴이거든요. 나라에 사용하는 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어떤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당장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걸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공격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합동반이 정말 철저하게 단속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마는 국내에서 지금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가지 요금 씌우고 올려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만큼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아주 대통령이 지금 순방하고 귀국하셔서 곧바로 아주 철퇴를 내리기로 결정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왜냐하면 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아까 떠나라님도 원유를 뭐 비행기로 가져오냐 미사일에 담아오냐 그러셨는데 김선철님
중동에서 원유 가져와서 공장에 넣어서 휘발유 경유 뽑아내려면 2개월 걸린다. 원유를 주유소 배급하냐? 도적놈들아. 화를 내셨는데. 금강야차님, 석유협회 여기도 조져야 함. 그러네. 석유협회 지금 회장이 박주선이죠. 예, 보니까 석유협회는 지금 이 정유사하고 상관이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 회원사 확인은 못했는데 예. 여기 보면 회원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 증진을 통해서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이걸 만든 이유가 제1, 2차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구심체 필요성 때문에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대한석유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의 안정성, 그다음에 국민들이 소위 석유 가격 앙등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안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부터 이런 역할 하나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석유협회가 이 상황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때 소위 민주당에 있다가 절로 가서 본인이 이런 예를 들면 혜택을 본 사람이어서 전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회원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기름값 상승이 왜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 모든 국가가 기름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제가 볼 때 또 하방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고비인데, 이 고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히 정유사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방 압력들을, 아니 상방 압력들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야 잘됐다, 이때다, 이때 돈 좀 뭐 벌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오지도 않은 그러니까 비싸서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석유값을 미리 올려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먹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당장 서민들의 주머니 돈을 뺏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우리 경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갖다가 미리부터 주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진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기업들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석유협회장이 박주선이죠. 네네. 대한석유협회. 윤석열 취임식 준비위원장인가? 그거 했을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무게 있는 사람을 보냈으면 석유협회장 자리가 짭짤하고 매우 괜찮은 자리일 것 같은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뭐 같이 짜가지고 뭐 해먹는가? 이래서는 안 되죠. 여기 회원사가요. 예.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HD 현대오일뱅크 다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다 올리고 있는 아마 회사들이. 여기서 연임 헤쳐먹고 있을걸요? 예, 연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우리가 화를 좀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점잖으신 분 화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대신 화내줬는데 주유소, 정유사, 석유협회 다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주유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뭐 비싸게 받아서 비싸게 파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과연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 원유가가 뛴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게 바로 시중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나 디젤 가격에 반영되는 건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차도 없이 그냥 국제 원유가 뛰었다고 바로 올려받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좀 정당하게 벌어야겠죠. 돈을 벌더라도. 박영식 앵커님, 제미나이나 챗PT에서 대한석유협회장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예. 겁나게 많이 받고 있을 거야. 한 3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거예요. 이게 협회라는 게 굉장히 꿀부집 같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협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려고 하고 또 가급적 연임하려고 하는데, 석유협회에서 아마 최초로 연임했을 거예요, 아마. 에휴, 참.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런 데 가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유협회, 한전 뭐 다 그렇죠. 정권 바뀌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얼마예요? 연봉 1.2억에서 1.5억 수준이라고는 일단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련 협회들의 평균을 맞춰가지고 유사협회들 뭐 석유공사라든지 이런 쪽과 같이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온 건데,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로 뭐 추산이 된다라고는 발표가 돼 있습니다. 법카는 안 나와요? 법인카드 얘기는 아직 못 물어봤는데. 챗 GPT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로 보는 거긴 더 많이 여긴 또 나왔네요. 나와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공개가 안 됐대요. 연봉이 공개가 안 공개가 안 되네.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추정컨대 상근 회장은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가 되지 그 않을까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한다. 아마 법카 있고 당연히 그러죠.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연봉 다 압수해가지고 그거 뭐 저 이번에 올린 거 토해내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협회여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유소와 정유사들이 회원사로 있기 때문에 대한석유협회 쪽에서도 이 어떤 기름값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이제 관리 감독 업무를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제자 이제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 사장들이 재량권을 갖는다. 이 정도의 언급만 할 거면은 협회가 하는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들이 올렸으니까 거기도 올리는 것이고. 착한 악마님이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어제 현장 조사를 하셨네. 어제 용인에서 남양주, 종로, 강남 다 다녀왔는데 용인은 1,685원. 그런데 강남은 2,400원이 넘었습니다. 차이가 거의 800원. 이렇게 기름값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 근데 그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낮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땅값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요 여의도 국회 앞에 주유소가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죠.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엄청 비쌌는데 왜 그러냐? 여기 일단 승용차 기사 있는 승용차가 300대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국회에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주유소가 기름값이 엄청 비싼데 기름을 넣으면 사은품을 그렇게 많이 준대요. 뭐 이런 사은품을. 그러니까 이 처음 국회의원 들어봤네요. 운전기사들이 다 거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그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아, 그거 거야.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네. 저는. 거기가 그래서 제일 비싼 거예요.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들이 차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세차도 해야 하고. 몰랐네. 그런데 저는. 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세차도 해줘, 휴지도 줘, 물도 줘. 뭐 그러니까 뭐 기름값 네, 비싼 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사은품이라고 하면 휴지 물 정도는 그렇게 큰 아니, 요인은 안 될 것 다양하게 주는 같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더 뭔가 다양한 게 있어야 될 것 그나마 같은데. 또 다른 데 가면 안 주니까. 그리고 강남 주유소 제가 그 차를 끌고 나갔다가 뭐 할 수 없이 강남 쪽 주유소에 한번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세차가 조금 달라 거기는. 이 자동 세차가 조금 고급지더라고요. 뭐가 하여튼 돌아가는 게. 근데 기름값은 호되게 비싸게 받더라고 보니까. A9884870님은 다른 조사를 찾아보셨나요? 대한석유협회 회장 약 5억 원 내외래요. 그래요? 과거 사례 그만해. 비춰볼 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합쳐 성과급이 있네. 아. 연간 약 5억 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관기관인 한국석유공사 등 공공기관의 연봉보다 공공기관장의 연봉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니 무슨 성과일까요? 가고 싶다. 성과 측정이 어려울 텐데 그런 협회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그러게. 성과를 아니 이제 뭐 회원사가 만약에 그해 상당히 많이 이익을 얻었으면 그 회원사도 돈 더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과들이 올라서 뭐 하겠죠, 뭐 이렇게. 회원들이 올려봐야 되겠네. 회원사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성과 지표로 삼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 박주선 회장 왜 억울하게 나를 갖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에 그런 책임이 있는 거지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협회 자체가 석유의 안정,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협회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정치적인 중량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 협회사들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좀 안심시키자. 이렇게 해야 될 양반 아니에요. 아니, 바랄 사람한테 바라세요. 박수선한테 바라십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국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회원사보다는. 하여튼지 원래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화학 업체들이 대단히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적인 납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적자도 커지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납타에서 손해 본 거를 그냥 전쟁을 기름값에서
맥불라고 그러나. 남창수님, 저는 얼마 전까지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주유소도 시세 차익을 노린 것 문제입니다만 공급하는 정유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매번 유가가 오를 때 힘 약한 주유소한테만 책임을 묻고 거대한 정유사는 쏙 빠져나간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엔 정유사의 부당한 행위 엄벌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기름값 지금 이제 정부가 현장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했으니까 반드시 아주 정유사 대표들 다 무릎 꿇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 권선희님, 여의도 쪽은 2,600원까지 올리고 있어요. 왜요? 여의도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싼 주유소 중에 하나죠. 여의도 한국에서. 국회 앞에 어떤 주유소 지금 휘발유값 검색해 봤더니 2,360원. 2,360원씩 리터당 그거 넣고 어떻게 차 타고 다닙니까? 아니, 출퇴근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경유값도 많이 올랐는데 트럭으로 생계 유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담합 행태는 정말 철퇴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정치적인 시류에 따라서 배신하고 이런 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 보면은 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시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5,525, 코스닥이 1,132. 이것도 저는 좀 궁금한데 코스닥은 오늘 아침 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더라고요. 김영남 의원님. 네.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왜 이렇게 또 폭등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증권가에 그냥 그 떠도는 소문이 코스닥에서 앞으로 부자가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이제 폭등하는 종목도 나오고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이제 앞으로 벤처나 코스닥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관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록 지금 좀 바꾸고 있죠. 이미 바뀐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닥에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가 1,800개가 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근데 1,800개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은 상장되어 있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이른바 앞으로 유망하니까 지금 매출이 안 나오거나 이익을 못 내고 있어도 상장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 특례 상장 형식으로 그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몇 년 내에는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냥 상장할 때만 기대감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매출이나 이익이 형편없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뭐 오늘도 공교롭게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예.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 투자는 그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는 코스닥이다 뭐 이런 지금 시중 증권가에 떠도는 말만 믿고 확 들어가기는 조금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제가 궁금해서 재민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오늘 코스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러던데 매수 사이드카가 왜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코스닥은 오릅니까? 그랬더니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물밑 접촉설 등으로 대외적인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코스닥의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복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별로 그거는 뭐 별로 뭐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프니까 밥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왜냐면 낙폭이 컸던 건 코스피 뭐 물론 코스닥이 더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이드카는 5% 이상 지수가 움직일 때 발동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도 사이드카는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 것이고 매수 사이드카는 5% 이상 급등했을 때 발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사이드카는 가끔 보는데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거를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죠. 서킷 브레이커. 그거는 8% 이상 움직였을 때 그날 수요일 날 코스피만 해도 12% 넘게 떨어지고 코스닥은 14% 넘게 떨어지니까 좀처럼 보기 힘든 서킷 브레이커까지 봤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코스닥에 돈이 많이 기관 자금을 포함해서 개인들도 이제 이번에는 코스닥이다라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은데 좀 옥석을 코스피보다 더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게 코스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기술주 반등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증설 대책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코스닥에 있는 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기가 증설하게 되면 소부장들이 거기 들어갈 거니까 이 업체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하니까 그 코스닥 그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소부장들은 좀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코스닥에서도 ETF가 레버리지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가가지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제 ETF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여기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떤 호재를 활용하려고 하는 돈이 모이고 있다라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얘기하는 코스닥 3천 얘기하면서 퇴출 기업들을 만들어서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건강성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코스닥이 이 물이 안 좋은 데가 아니라 물이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코스닥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올라가겠구나 이런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은 제가 볼 때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그 종목 잘못 골랐다가는 작살날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좀 건강한 ETF를 잘 고르셔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코스닥에 있는 그 상장 종목 중에 이른바 동전주, 뭐 주당 1,000원이 안 가는 거나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거 해서 한 200여 개 종목을 정리하겠다라는 그 방침을 발표한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1,800개 넘는 거 중에 200개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이기는 한데 200개 정도 정리했다고 안 돼요. 더 해야 돼. 그리고 정리가 된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띄워야지. 이게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너무 빨리 3천을 얘기한 건 3천 얘기한 건 저는 잘못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500 정도 얘기했으면 오케이 이랬을 텐데. 그것도 잠깐 또 떨어지니까 주진우 얘기하는 것 좀 보십시오. 하여튼지 이 자들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인 것도 같아. 아무튼 우리 김종욱 원장님은 아까 오늘 먹방 있고 술 한 잔 준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엄청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전 주식을 안 했는데 이 공부 안 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다른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거 매일매일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 거고요. 정보를 알아야 저도 모르면서 짓거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좀 알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했던 겁니다. 모르는 게 뭐가 있으셔? 너무 많죠. 저는 지식의 티끌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에 겸손까지 갖췄네. 이러면 더 양아치처럼 보이잖아요. 이따가 또 먹방할 때 투혼을 발휘해달라고 앵커님의 의지로 읽으시면 될 것 제가 같습니다. 오늘 숭숭 먹겠습니다. 숭숭.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꼭 나쁜 자들은 뭘 이렇게 여기서 헤쳐먹을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유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이럴 때 어떻게 조작을 한번 해볼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라고 하니까 깨갱하고 있다가 혼란스러울 때 꼭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실 텐데 오랜만에 참 또 활기를 띠고 구독자도 85만 넘고 저는 어제 83만 9천이라서 오늘 또 우리 금요일에 기적이 있나 했더니 금요일 날 또 되기 전에 85만 넘겨주셨는데 좋아요가 좀 부족하네요. 이재명 대통령 녹취를 들어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발언 나가는 사이에 사정없이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특히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폐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제대로 잘 집행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잡힐 겁니다. 그 사이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까가 제일 큰 관심사인데 일단 이란은 지금 후계자를 정한 것 같은데 트럼프가 후계자 내 마음에 안 들면 걔도 정리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완전히 참 트럼프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차라리 이란을 그냥 가져가지 뭐 어쩌겠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정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들면 어떻게 정리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요즘에 미국에서요 너네 아들은 지금 뭐 하냐 너네 아들 배런이죠. 예. 미국 보내라. 이런 게 막 지금 올라와서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저게 배런인가? 예. 배런에다 너무 이제 잘생기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인물이 좋긴 좋지만.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예. 인물이 좋긴 해요. 2m 6cm래요.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면 징병 대상에서 벗어나네. 2m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2m 3cm 그러니까 6피트 8인치까지가 현역 입영 대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도요? 예. 예.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 안 그래도 저 친구가 키가 엄청 크잖아요. 네, 2m 6이라고. 그래서 저게 현역 갈 수 있나?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6피트 8인치가 우리로는 대략 2m 3cm 정도래요. 근데 3cm 차이로 굳이 내가 가겠다, 자원입대 하겠다. 그런데 그걸 말려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근데 키를 조금 늘린 거 아닐까요? 2m 6cm? 아니 그러니까 신검 받아봐야지. 2m는 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2m 6cm인지는 지금 몰라요. 이제 중동전에서 미군 사망자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예. 너네 아들은 뭐 하고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키가 크기는 큰가 봐요.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비교하려고 일부러 만든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은 아니겠지만 배런이 다른 장병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큰 것처럼 저기 하기는 했는데 배런은 그러면 박영식 가 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 양반은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가장 아끼는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런 여론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에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가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면서 전면전을 가거나 지상군 투입을 할 거라면은 당신 아들부터 일단 투입시켜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게 뭐 이제 국제 정치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세자들이 군 장교로 많이 가서 실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뭐 참전하는 역사들도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럼 트럼프의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여론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20대 초반으로 성장해서 현재 트럼프 일가의 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형태 정도로만 지금 언론 보도되어 있고 대학다녀요. 네. NYU 그러니까 NYU. 뉴욕 유니버시티 지금 2학년인가 뭐 예. 그런데 글쎄요 이게 근데 이제 저게 트럼프 아들 군대 보내라고 그 운동이 확 벌어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인가 뭐 SNS에다가 미군 사망자가 지금 6명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올리면서 뭐 전쟁에 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불을 확 질렀죠. 야,
6명은 뭐 전쟁 벌어지면 늘 사망자 나오니까 괜찮고 네 아들은 지금 군대 안 가서 뭐 안전해서 남의 아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베런 군대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을 질렀어요 지금. 자업자득인데요. 예. 그 베런이 2006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인 건 맞는데 딱 군대 갈 나이죠. 네. 간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미국 내부에서 여론이 안 좋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호위무사 같은 세력들, 마가 세력들조차도 이 전쟁 안 된다라고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미군 사망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겠죠. 지상전까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어느 지금 국내 미국인들이 그 말을 지지하겠어요. 그럼 네 자식부터 보내라 이런 말을 자동 발사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그리 여론이 안 좋은 게 뭐 후계자 수업을 대비한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학생 신분이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트럼프의 나중에 사업들을 다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데 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 타워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데이트를 했다 이런 기사가 이미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예를 들면 가십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보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젊은 층에게도 그리 인기가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지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녹수님이 멜라니가 낳은 아들인가? 예, 그렇죠. 예. 유일하게 유일한 멜라니아가- 후계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아픈 데겠죠.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아니 대통령 부인 나온 유일한 자식인데 그 자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 것들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가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뭘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미국 군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지상군 투입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미국이 아주 뼈저리게 패배를 당하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상황들을 봤었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핵심적인 지지층인 마가는 야 불개입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쟁 절대 개입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들어줬더니 이 인간이 갈 때마다 전쟁질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까 이건 전체 미국뿐만 아니라 소위 트럼프 핵심 지지층이 마가 같은 경우도 소위 불개입 원칙과 다른 방식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딱 집중돼서 야, 네 아들 특히 멜라니아랑 같이 나온 네 아들 한번 보내봐. 그럼 내가 조금은 인정해줄게라고 하는 분노의 어떤 SNS의 흐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의 이 여자님이 트럼프 아빠가 독일에서 군대 가기 싫어서 미국 이민 온 건데 아들을 군대 보낼까요? 그러던데 트럼프 아버지가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계죠. 네, 독일계. 예. 그러면 지네 집도 이민 온 놈이 맞아요. 이민자예요. 예. 그렇게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처벌하고 압박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 와이프도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슬로베니아. 그럼 하얀색은 상관없어요. 유색이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그 독일계에서 이제 미국으로 피신해 왔던 집안 후손이고, 지금 세 번째 부인인 멜라니 트럼프도 동유럽 출신이고. 노년의 양심님, 키가 크면 다른 병사를 위해서 아주 좋죠. 표적이 집중되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2m 6cm가 저희 군대 갔다고 생각하면은 뭐 맞추긴 좋겠죠. 아까 잠깐 그 그림은 잘 보이셨는데 절에서 이제 2m 3cm가 넘는 군인은 받지 않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트럼프는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앤드류 왕자도 그렇고, 앤드류 왕자는 포클랜드 전쟁 때 막 자원에서 입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들이 막 전쟁이 나면은 자진해서 입대하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베트남전 참 안 갔잖아요. 그게 아마 무슨 팔꿈치에 무슨 이상이 있다는 진단서 끊어갖고 안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징집을
피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골프를 하도 쳐갖고 골프 엘보로 아. 그러지. 골프 엘보로. 그러니까 보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가 국민들한테 전쟁을 요구할 때는 그만큼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군 유해 끝까지 찾아가지고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고 하고 또 미군에 대한 미국민들의 존중은 대단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거기에 보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상군 절대 보내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SNS에서 해시태그가 달려가지고 저렇게 네 아들을 보내라. 샌드 베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절대 지상군 보내면 안 돼라고 하는 미국의 민심 여론들이 반영이 된 거라 생각이 드는데 최근 트럼프가 발언하는 걸 보면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친 놈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이나 또 상징적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미친 자 같아요. 저런 미친 자가 AI랑 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공포스럽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저런 그 샌드 베런 뭐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되기가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오늘 사이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정말 저는 미친 짓거리를 했다고 보는데 그 이란 쪽 그 호위함이었나요? 그 군함 자체를 스리랑카 영해에서 그 원자력 잠수함이 미사일 쏴서 날라버렸잖아요. 올해로. 예. 올해 발사해서.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이게 어떤 그 영해에서 교전이 있었다라든지 위협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날려버린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뭐 국제 관함식 갔다가 이란 쪽으로 복귀하는 이 호위함 자체를 그냥 날려버려가지고 7명이 죽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7명이 사망했지만 100몇 명이 실종된 거예요. 예. 수장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발생했는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억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미친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는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자신이 아들을 파병하고 싶지 않고 이런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 트럼프의 지금 이 정신 상태로는 이런 뭐 아들을 군대 보내라는 움직임 자체가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이 전쟁을 왜 시작했느냐. 근데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얼떨결에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얼떨결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우리는 이란 친다고 해서 니들 치든 말든 우리는 시작할 거라 그래서 얼떨결에 미국이 끌려 들어갔다 전쟁에. 근데 저는 그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네.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의 승리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은 전쟁 상황이 아니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무조건 감옥에 가게 돼 있더만요. 깜빵 갈 가능성이 예. 뭐 거의 99%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시 상황을 계속 만들거나 이어가서 집권을 계속해야 이 정치적 위기에서 사법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가 무조건 우리는 칠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 전쟁 양상이 지금 크루드족을 대신 지상전에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지를 미리 계획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 없이 얼떨결에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을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트럼프가 네타냐후와 함께 이 전쟁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메네이 제거가 최종 목표였다고 한다면 그냥 얼떨결에 맨 처음에 그냥 폭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플랜이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환전쟁이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내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들을 외부나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해소하려고 하는 방식인데 네타냐후 3월달이나 4월달에 선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미국한테 얘기에 쫄라도 안 들어줬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올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37%에서 40% 최악의 지금 트럼프 지지율을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없고 계속 문제는 쌓이고 관세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 그래 이참에 한번 타격을 하면서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대체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늪에 빠진 거지. 그래서 늪에 빠지니까 이걸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잡은 게 쿠르드족, 쿠르드 민병대라고 하는 걸 잡아서 이란 내부의 내전 형태 문제로 몰고 가려고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핵심은 혁명수비대의 중하층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상층은 절대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쿠르드, 여기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 근데 중하층이 흔들리면 중하층은 중심이 아니라 이란 주변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긴 합니다만 문제는 쿠르드 민병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미국 야,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한 번도 도와주고 난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쿠르드한테. 쿠르드가 민병대가 야, 내가 널 뭘 믿고 도와주냐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늪으로 딱 빠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 자체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근데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은 어떤 수단을 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뭘 쓸지 모르고 내가 뭘 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야, 세계 경제에 골 때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처럼 좀 타코처럼 트럼프가 야, 내가 이겼어 하고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겼어. 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 내가 이겼어.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쿨하게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럴 만한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테드 강연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과거에 콜린 파월인가? 그 합참의장 하셨고 국무장관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강연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분이 미국 같은 강대국은 전쟁을 시도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본인의 이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미국은 과거에 본인도 콜린 파월도 베트남 전쟁을 참전해봤고 미국 전쟁 실패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시도했을 때는 명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파월 독트린이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 모호한 이상이나 가치를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전쟁 시도가 국제사회의 동의나 국제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탈출구인데요. 탈출구가 없는 전쟁을 시도해서 안 된다라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콜린 파월이 정해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권의 전쟁 시도가 이 파월 독트린과는 거리가 먼 선택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 이란 전쟁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4주 길어야 6주에 난 다 끝낸다. 자꾸 바뀌어요, 또 말이. 다 끝낸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이제 우리 비밀 무기가 많거든. 그리고 영원히 싸워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 정도 다 가지고 있어. 걱정할 거 없어. 이 전쟁 영원히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 하니까 그냥 며칠 사이에 말을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애초에는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하다가 오만의 중재로 하다가 지금 한 4차 협상하면서 갑자기 공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사실은 핵 개발 직전에 관련 시설들 다 파괴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하메네이 식구들만 대충 이제 보낸 거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는 이스라엘에 낚였어. 지금 그걸 실토한 셈인데 이거를 빠져나올 출구 전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쿠르드 쪽 지도자하고 통화하고 지상전 투입한다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그건 아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고 이게 전쟁의 어떻게 목표가 뭐다, 언제 끝내겠다, 뭐 어떻게 되면 끝내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당장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전쟁에 휘말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 미국 군사 기지를 제공했던 그런 나라들 지금 이제 튀르키예까지도 미사일이 날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이제 요격을 해가지고 그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두바이 같은 나라도 지금 관광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알려진 나라인데 거기도 지금 막 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중동이 그 나라별로 친이란, 친미국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죠.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들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지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인가 쇼츠를 하나 봤더니 미군 공군이 이렇게 비행기가 격추가 되면서 쿠웨이트에 떨어졌는데 이란 주민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와가지고 이란 병사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위협을 하니까 그 병사가 나 미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벗어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들에도 지금 막 공격을 하니까 전부 지금 중동 지역이 전쟁에 막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호 국가 또 반국가 이렇게 색깔 표시된 거 있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데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또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데가 지금 합쳐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앙앙거리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뭐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공군 기지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토는 일단은 뭐 반 이란 쪽으로 지금 가야 되겠죠. 지금 색깔 표시된 나라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친미 성향의 국가들이죠. 그런데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오만은 중립적이고 근데 이란과 국경을 이렇게 이제 마주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것이고 그 사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죠. 여기 이제 저항의 축도 한번 보여주세요. 붉은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나라들과 지금 서로 앙앙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저기가 만약에 다 전쟁에 휩싸이면 그게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그 튀르키예 공격을 한 거 관련해서 이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나토를 건드린 문제가 되니까 나토 같은 경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란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양태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원칙이 뭐냐면 그냥 이란 정권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입장이. 근데 이란의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9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땅이에요. 이걸 어떻게 교체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냥 국가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이란이라는 데가 시아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거의 3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유관에서요. 3억 명의 정신적인 지주가 이란 시아파의 핵심적인 사람인데 이거 누가 후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전쟁은 누구든 여기에 말려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 엄청난 어떤 무장력, 엄청난 무기들이 투하되게 되고 이 투하되는 문제가 여기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튀르키예 유럽 지역으로까지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나토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든지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토가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개입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에 우리가 다 얘기하는 2차 세계대전의 양상들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건 진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건데 하나 이제 좀 약간 담비 같은 얘기라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란에서 미국한테 휴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고 양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좀 중국이든 이런 나라들이 좀 중재를 해서 빨리 좀 휴전 협상들을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서 이 사태를 정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문제는 유대인들한테 미국이 트럼프가 이래서 돈을 많이 먹은 상황이어서 또 이스라엘의 이익과 무관하게 할 수 있어.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말씀대로 미국은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는데 미국이 휴전한다고 할 때 하고 싶어 해도 이스라엘이 휴전하면 안 되잖아요. 네탄야후는 지금 휴전하고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른바 쉬운 말로 코가 깨어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15일 전에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도대체 뭘 약속했는지도 궁금하고. 근데 아까 루비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란의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런 게 없었다고 막 나오는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이 부탁해서 한 거다라고 루비오가 실토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정당방위라든지 뭐 그런 어떤 임박한 위협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외환죄 같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푸틴한테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정말 이거 기만이죠, 사실은.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협공을 한 셈인데 이슬람 대 기독교의 어떤 전쟁의 양상보다는 지금 이란이 공격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은 이란을 시합하고 나머지 순위파, 그러니까 이슬람교 내의 어떤 종파 전쟁처럼 가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바라는 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개입하고 이란하고 나머지 국가들 간의 어떤 종파 분쟁으로 지금 이게 또 그런 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확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랍쇼 하면서 그냥 실수로 한 방 내린 그런 초기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과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미 손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능성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개인의 위기에 봉착한 문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아이스라고 하는 이민 세관 단속국에 대한 이 미국 국내에 있는 거센 집회의 물결을 좀 막아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거론되고 또 그것이 또 지지율과 직결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어쨌든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기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의 상황까지 지금 현 시점으로 보자면.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보도된 거 보면은 결국 또 쿠바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반복적으로 국내 위기를 국외로 돌리는 방식은 계속 이제 유효하게 써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목표는 중간 선거에 대한 승리이자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생각보다 정말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일부 열어두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11월 달에 중간선거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얘기죠. 뭐 그건 그렇죠. 그러고 완전 보니까 이 전쟁의 배우가 앱스타인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요. 또 상원이 또 자락을 깔아져 버렸잖아요. 전쟁과 관련해서 미 상원에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준 건데 전 두 가지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3월 말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까 말씀 아이스로 얘기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인데 지금 예상이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반전 시위 양상과 결합돼서 상당히 지대한 미국 내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의 문제 하나가 또 하나는 트럼프가 4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4주에 뭐가 열리느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러니까 4주라고 예상하는 게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좀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중재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생기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땐 제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진짜 주식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겠는데. 근데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장기전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라는 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이제 이란에서 빨리 미국이 발을 빼잖아요. 뭐 대충 봉합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전쟁을 왜 시작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별일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은 참패입니다. 무조건 참패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이미 최근에 선거를 졌어요. 텍사스에서도 지고 플로리다에서도 지고 이게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진 거예요. 그 꼴이거든. 이 상태면 11월 참패고 참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도 잘 알아. 그러면 뭐라도 또 필살기를 던지지 않을까요? 그게 리스크인 거예요. 그게. 트럼프는 방법이 있죠. 윤석열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반란법. 우리도 참 새로운 봄을 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놈의 트럼프 때문에 참 트럼프는 로또 같아 로또. 럭비공 아니고요? 안 맞아 로또. 칭하게 안 맞아. 안 맞아.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관세로 저기 하고 좀 잘 되려고 그러면은 또 뭐 저렇게 전쟁하고 정말 안 맞아. 칭하게 안 맞아요. 로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참
전쟁이 빨리 끝나야죠. 아무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소개할 때보다 코스피가 더 올라서 5,604.3. 뭐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영덕사람님. 당분간 이 대통령님 출국 금지시킵시다. 야, 아이고. 맞장을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체력도 대단해요. 동남아 순방 마치고 어제 몇 시쯤 오셨어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시 반에 귀국을 밤 하셨다고 10시 하더라고요. 반. 네. 와, 그것도 이제 물론 동남아니까 시차는 별로 없지만 필리핀하고는 한 1시간 차이 나나요? 그래도 외국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아침에 또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막 이렇게 챙기는 거 보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좀 든든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순방 가면 이제 기자들이 항상 불만을 표했던 게 쉴 틈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항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순방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짜지 말아달라라는 게 기자단의 의견이었는데 이번 순방도 정말 일정을 촘촘히 해가지고 아주 쉴 틈 없이 돌아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 옛날에 청와대 출입 기자도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유명한 네. 얘기 하나 전해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5년에 알제리를 갔어요. 네. 알제리 대통령이 당시에 거의 장기 집권을 한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는 걸로 네. 알제리, 뭐 튀니지, 리비아 이런 쪽이 이제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그 전 단계니까 이 대통령이 그 알제리 노무현 대통령이 네. 노무현 대통령을 맞아들이는 시점부터 나중에 보내드릴 때까지 모든 의전과 일정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막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다 정해놨는데 이를테면 뭐 교민들과 만남도 있고 기업인들과 만남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의전비서관이나 이제 수행원들이 와가지고 그쪽 수행원들한테 이제 약간의 하소연과 불만을 제기했어. 그랬더니 이 알제리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아니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시간에 쩔쩔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한마디를 했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알제리 대통령이 처음에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진심으로 얘기한 거거든. 해외 나가면 분 단위로 해야 될 정도로 막 촘촘히 짜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에 알제리 대통령이 나중에 그 얘기를 진짜 알아듣고 예. 아니 무슨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딨냐. 내 맘대로지.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 만나길 다행이요. 이재명 대통령 만났으면 더 뒤로 자빠졌겠죠. 대통령 1시간은 5,200시간이요. 24시간 일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1억 시간이라고 그러시죠. 예. 아이고. 그 이후로 대통령의 일정은 분 단위로 그게 한동안 유행했죠. 네,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 대통령 순방 따라가면 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 출입의 문을 막 열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제가 한 딱 중반부 정도에 출입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열어가지고 신생 매체들이 마구 막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밖에 나오시면 유명한 얘기 있어요. 말씀 자료 이외에 즉흥 연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안 따라갈 안 수가 가면 안 없어요. 돼.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엔 자료만 받으면 됐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알제리 똑같은 데입니다. 알제리 대통령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의전 뭐 이런 걸 하니까 국빈 방문이 아닌데도 대통령의 수행원들을 내가 비용을 다 대겠다라고 또 파격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수행원에 기자들을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네. 그쪽에서 이제 다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기자가 여기다 추가됐다 이랬어요. 기자가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그때 따라간 기자가 80명이야. 대통령 그 전용기 안에. 예. 그러니까 또 알제리 대통령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대통령이 하는데 80명의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따라와요. 이거 절반 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것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합의. 알제리 대통령이 수행원 그쪽 참모직에서 그러면 공식 수행원과 비공식 수행원만 우리가 비용 부담 다 하고 기자는 빼자. 그 이제 기자들은 섭섭해할 텐데요. 이제 이렇게 농담을 했나 봐 우리 쪽에서요. 가는데 그 대추야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큰 대추야자. 그다음에 와인 한 병을
80명의 기자들에게 다 선물을 한 거예요. 이걸 또 특별히 비행기 올라가는데 일부러 자기가 또 한 병씩 다 건네줬어요. 오유야.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지체됐죠. 아예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거에서 파격. 그러니까 자기 파격이 아니라 일정 파괴지. 근데 제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따라간 언론사들 출장 비용 이런 걸 다 청와대에서 댔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뭔 소리냐, 자기들 보도하려고 가는 건데 각자 부담시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언론사들이 각자 부담해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출장비 받아갖고 맞습니다. 갔죠? 예,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출입 기자들이 한 50명에서 7, 8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개방형 브리핑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 인터넷이 이제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도 막 늘어나다 보니까 출입 기자가 거의 300명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해서 이제 출입 기자에 대한 순방 비용을 7대 3으로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넘어와서 5대 5로 부담을 하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너무 부담이 커진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더 지원하고 있는 부분. 그렇군요. 그걸 제가 지원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현이 조아님 경칩 다시 설명해 주셨네요. 한자로 놀랄 경, 칩은 숨을 칩, 겨울잠 잘 칩이네. 와. 네. 그러니까 겨울잠을 자다가 놀라서 깨어났다. 네. 이게 경칩이고. 분재 골프님, 정어리 구독자 85만에 마이너스 131명. 그래요? 131명인가? 129명 이제? 129명? 예. 오늘 방송 중에 85만 되면 좋겠다. 예. 여러분 84만에서 85만 걸리는데 너무 어려워. 제로에서 84만 가는 것만큼 길었어요. 중간에 또 우여곡절도 있었고. 예, 다시 올라가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다시 5,620이 또 오르고 있는데 우리 윤경호 소장님 전문가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전 잘 몰라서. 네. 주식 하나 이렇게 뭐 시세는 상한가가 있어가지고 그날 얼마 이상은 못 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수는 상관없나요? 예, 그렇죠. 하루에 몇백 포인트 오르고. 그러나 이제 1000포인트. 사이드카라는 게 매수 때든 매도 때든 발동이 되도록 5분인가 하더만. 예, 근데 그러면은 차이가 이제 커요? 그게 약간의 쿨다운을 시키는 예. 효과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상하의 진동 폭을 종목별로는 다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자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앵커께서 잘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도한 공포감이 가져오는 예. 이 공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3월 1일이 쉬었잖아요. 3월 2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월 2일 하루에 빠지는 폭이 3월 1일과 2일 이틀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은 한 4%, 3% 정도씩밖에 안 빠졌는데 우린 7% 빠지길래 저는 그 이틀치가 빠진 거다 했는데 그 다음날 12%라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9.11 사태 터졌을 때보다 더 큰 네, 폭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개미를 비롯한 소액 투자자들의 과도한 공포감이 우선 하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기관 투자가가 지금은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 이들은 이런 리스크라고 판단되는 외부 요인 딱 생기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정한 이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계속 매도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말하면 우리 시장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실상 외국인들에게는 ATM 머신이다라고 얘기할 예. 만큼 얼마든지 주식을 사고 파는데 제약이 없는 시장의 넘버원입니다. 그 점이 우리가 이렇게 취약해진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도적으로 그걸 또 막아대면 그러면 우리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에 한국이 사실상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등 그런 공격들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이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포감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막 부안해동을 한 거, 이거는 공멸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산술적으로는 6천을 다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뭐 반등을 해버렸잖아요. 먼저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12% 빠졌던 시장이 갑자기 10% 폭등을 해버리고 이거는 또 이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반등을 이제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가장 주요한 평가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되어서 유조선이나 지나는 그런 어떤 선박들에 대한 호의 그런 것들을 미국이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조치가 하나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미국 국무성과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지를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세계가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빨리 끝날지 이걸 지금 걱정하고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주식시장이 지금 안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 밤에 조금 안정세를 보였고 오늘은 아까 백운기 앵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게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안정적인 어떤 소식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아마 순방 중에 조치를 취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빠지다 보니까 주식의 안정기금을 좀 안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려고 해서 오늘 이제 국무회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걸로 보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는데 네, 본 겁니다. 100조? 네, 100조 안정기금을 또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ETF를 사실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는 빼지 않는 거다. 이거는 5년이 되어야만 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뺐다 안 뺐다? 안 뺐죠. 어제는 진짜 흔들리더라고요. 어제는 배짱 대통령님 있으시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빼고 싶었는데 5년을 보고 들어간 거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고 또 이제 제 남편은 사실은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이 빠질 것이다. 그럴 때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6천대에 들어갔습니다. 6천대. 네, 그러면서 진정한. 같이 막아줘야 된다. 진정한 투자자인데요. 네, 그럼 막아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버텨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냉철해져야죠. 과도한 공포는 안 되죠. 오늘 공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국에 나가려고 하다가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환율 잡기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두려움 그 자체다. 이게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사 중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발음 괜찮았어요? 너무 완벽합니다. 네이티브 같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실체 없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서 국력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국무회의 하는 것 보면서도 느꼈지만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럴 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막아낼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따가 이제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기름값이 확 오른 것 보고는 어제 매우 불쾌했어요. 이게 뭐 주유소가 마음대로 기름값 올리는 건 아니고 정유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뭐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어제 막 갑자기 기름값이 막 2,000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대통령이 오늘 지적하시더라고.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축된 어떤 유류 그리고 LNG 이런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비축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반영되는데 조금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내릴 때는 몇 주, 몇 개월 걸려서 내리는데 오를 때는 어떻게 이틀 만에 오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그냥
퇴근할 때 보니까 200원 올라 있고 막 이런 식이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고 비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럴 때 대비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어리 TV가 아예 정유사를 차려버려? 정어리 정유사? 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할 때도 여러 물류와 관련된 부분, 물가와 관련된 부분 아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다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유사라는 게 GS 칼텍스 무슨 네. 뭐 이런 그 리파이너리 업체요. 그런 업체들에서 이제 중간 도매상에게 거쳐서 우리 소비자들이 최종 정유 이제 이 주유소라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 중간 도매 업체들의 농간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축이도 있고 지금 도입되는 이 원유 그다음에 이 정제된 휘발유나 경유라는 거는 이미 2달 전, 3달 전에 들어온 것들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전쟁 났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느냐.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이 중간 업자들의 농간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밤의 여름님. 오를 때는 바로 오르고 내릴 때는 늦게 오르는 기름값. 짱구는 옷말려님. 오를 때는 번개, 내릴 때는 나무 늘보. 자식들. 김세원님, 나는 어제 매수했네요. 코스피 망하면 나라도 망해요. 그러면 개인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돈도 필요 없죠. 흔들지 말고 팔지 말고 매수하세요. 와우. 예, 저간 주유소는 이럴 때 좀 혼이 한번 나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 일부 한번 들어보실까요?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 유포 또 시세 교란 같은 범죄 행위도 철저하게 차단하기 바랍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 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는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그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한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중동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또 해운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금융 지원을 서두르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고 지금 두바이에서 관광객 79명이 오늘 입국한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을 갔다가 이렇게 발이 묶인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민들도 아니고 그런 안전도 매우 중요한데 방금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 기름값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정말 나쁜 것이요. 이렇게 국민들이 위험하고 막 그 불안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몇 푼 더 벌어보겠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게 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기름값이라는 게 단순히 뭐 승용차 쓰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통이잖아요. 국내 유통망 전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에 막 재미있는 그 밈이라고 그러죠. 그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전에 주식시장이 막 치솟을 때 그때 좀 유행했던 것이 이재용 회장이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막 그랬는데 어제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때 막 올라갈 때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 이랬는데 네. 어제는 저걸 패러디해 가지고 헬기에 타 가지고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저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지 참 대단하죠. 또 다시 돌아올 때 조금만 기다려. 네. 이거는 이제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건 뭐예요? 설명해 주더니 칼은 내려놓고 일단 앉아봐. 저 누구예요? 가운데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정의선, 최태원. 네, 한 명을 모르겠네요. 김승현 예, 맞네요. 김승현 하나. 한화는 상한가 네. 치고 엄청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올랐다면서요? 네, 근데 방산주가 첫날은 오르고 어제는 이번에. 또 좀 주춤했나 봐요. 네, 방산주 예.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좋아요. 이렇게 나라가 막 그렇게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유머로적 풀으면서 대처하는 게 좀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런 거를 만들어낼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실 저거 다 AI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를 이용하는 게 사실 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국제적 위기 상황이다라고 해도 사실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수요가 있는 시장이고 이 수요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실은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수요가 줄지 않는데 주식이 팍 폭락한다? 이거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인 건데 다시 이제 마음이 올라타서 주식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고 주식을 투자하는구나. 저 같은 사람인가 봅니다. 다들 그냥. 근데 저는 유감스러운 거 한마디만 드리면 예. 사실 주유소에 줄 선 게 대단했다 이런 예.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뭐 주유를 할 수 있었다 이러는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두려움이 두려움을 부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전쟁이 터졌다 그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 모른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그러면 뭐야 기름값이 오르겠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럼 나 지금 가서 조금이라도 넣어놔야지. 그 조금 넣어놓는 거 몇만 원어치 넣는다고 해서 그 몇천 원 아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데도 가서 줄을 40분씩 섰다.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뭐야 저기 줄 서? 나도 그럼 가서 서야겠네라는 걸 또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스스로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아 저게 얼마나 불필요한 행동인가라는 걸 아실 텐데도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걸 뭐 저는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전에 재미있는 밈을 하나 봤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건데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다루는 법인데요. 오바마, 바이든이 대화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는데 역으로 트럼프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자 그런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웃기네요. 테러리스트는 이렇게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참 그럴듯하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 되게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어떤 국가를 침공할 때에는 사실 되게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명분도 중요하고 그 명분을 뒷받침하는 정보전 아주 중요하고 구체적인 어떤 전략을 침략을 정당화할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침략을 정당화할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이 이란을 침공하는 명분과 관련되어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내의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말도 틀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짤이 지금 저 짤이 저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어서타 밈을 봤는데요. 우리 정어리 TV도 어서 타세요. 지금 이제 85만 명까지 88명 남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힘당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는 지금 뭐 부산시장 출마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아무리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했을 때 주식시장이 5천 넘어서 6천까지 가는 거 배 아프다고 그래도 떨어지니까 국민들의 고통이나 혼란, 그 불안한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잘 됐다, 그거 봐라, 고소하다,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건 좀 인간이 아닌 거죠. 주진우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비투를 권유했으면, 그러니까 환율 주식 난리 났는데 이재명 본인 사건 챙길 때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환율 올랐다 뭐 그러면서 비투를 권유했으면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 주가 폭락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까? 주진우가 트럼프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부에 주가 폭락 책임을 넘깁니까? 그러면 주가 올라갔을 때는 그거는 누구 덕이고 뭐예요? 일단 비투를 권유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비투는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라는 건데 이건요 아예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뭐 대출 관련해서 이제 규정을 알아보신 분들은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한 달 정도 뭐 그렇게 유예 기간을 줍니다. 뭐 쿨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투를 권유했다? 어떻게 비투를 권유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비판을 한다. 주진우 의원이 저 이야기를 써서 혹시나 저런 유사한 발언을 했는지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단 한 번도 비투를 권유한 적이 없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항상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럼요. 굉장한 어떤 네. 그런 걱정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동안에도 대통령실과 청와대의 기조는 매우 일관됐는데 3천, 4천, 5천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왜 평가를 하지 않았냐면 지금처럼 높이 올라갔지만 또 주가가 언제 조정을 받을지 모르고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 또는 높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칭찬하거나 정부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기 때문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의 망상 속에서 좀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마 뭔 갑자기 재판 이야기하고 뭐 사건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마 그게 바로 3월 3일에 보도가 된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된 오마이뉴스 김성태 접견 녹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접견 녹취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그 대북송금 조작 수사와 관련되어서 김성태가 접견한 공범들하고 이거 완전 검찰이 말 만들어내는 거 압박하고 협의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게 녹취로 생생하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야기를 못해요? 당연히 해야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 정어리 PD가 발빠르게 아까 설명할 시간 없어서 타로 네. 이재명 대통령 패러디한 것을 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통령으로 바뀌었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을 때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을 할 때 변호를 해줬던 네. 분인데 그분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동적인 스토리들. 정말 그거 보니까 이거는 꼭 한번 우리 애청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내가 주로 사진으로 봤던 분이지. 이미 출국하고 난 다음에 내가 소송을 했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많지 않았죠. 보상을 해주거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강제로 출국을 시킨 때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리워하신다니
감사하기도 합니다. I'm really kahit po ako nagkaganito, I'm very thankful dahil hindi po ako pinabayaan ng unang-una yung ayaw presidente during that time you are my lawyer who helped me during my case there in Korea. Okay, 1, 2. 저분이 아리엘 갈락이라고 하는 분 필리핀 노동자인데요. 1992년에 우리나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 팔을 잃었는데 보상을 못 받고 네. 귀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네. 하던 시절에 1년 넘도록 재심 절차를 밟아서 결국 요양 인정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고 연구를 했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1980년도에 보상 지급률이 올랐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사실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을 시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 제도로 묶여가지고 실제 노동자 지위가 아니라 연수생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제 출국시켜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지위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외국인 이런 연수생들이 큰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았다라고 하는 판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고 아예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인권 변호사로서 재심이나 이런 어떤 판례를 뒤집어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는 변호사 비용이 또 너무 비쌌어요. 찾아보니까 거의 소나타 소나타 반대 가격인가 그렇더라고요. 엑셀 소나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세요? 앵커님? 그때 당시에 네, 92년도에. 92년도에 한 500만 원 네, 정확합니다. 45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싸서 변호사를 구할 수도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무료로 저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해보셔서 알지만 재심은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렵고 더 안 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사실 윤석열만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의 과실이다. 이거는 다 현장에서 일어난 그 개개인의 과실이고 개개인의 잘못이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뭐 산업, 뭐 기업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자세가 바로 윤석열이었고 바로 사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런 야만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팔을 잃고 사고를 당했으면 이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 점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막 이렇게 뛰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작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의 노동자가 우리나라 공장 현장에서 폭력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커뮤니티에서는 SNS에는 화제가 됐지만 막 포털이나 이런 데서 엄청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직접 보시고 굉장히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해당 국가에까지 직접 사과와 죄송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아마 되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주요한 어떤 뭐 우리나라 내국인 자국민에 대한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외국인에 대한 인권 문제까지 챙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또 감동을 했고 해당 국가에 또 대통령이 또 화답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또 메시지를 그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기왕 꺼낸 얘기니까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 하나만 드리면요. 저런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 미담,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필리핀 노동자인데 새벽 3시까지 일했는데도 월 23만 원밖에 못 받았고 또 본인이 일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농장이었으면 그것 가지고도 다 성에 안 찬다고 고용하는 쪽에서 다른 노동 현장에 데려가서 또 일을 더 시키더라. 우리나라에서.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외국인 노동자 중에 고용허가제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받아서 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렇게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법에 호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런 임금 착취, 그다음에 온갖 학대,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다른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이 불법 체류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 아이를 학교에도 못 보내, 이런 상황에 이 두 얼굴이 동시에 우리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인권 국가로서 자임을 하려면 불법 체류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그래서 병원이나 아니면 아이 교육 이런 문제는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도 제공을 해주는, 근데 우린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임금 착취라든가 또는 고용주에 의한 학대 이런 게 있어도 문제 제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둠의 그늘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대통령의 미담과 함께 이게 승화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조금은 더 어두운 그늘을 좀 네.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보지요. 이번에 필리핀에 이재명 대통령 가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필리핀은 우리 한국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군 병력을 파병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이번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도 참 놀라던데. 한번 보시죠. General Santos, please sign this. President. Thank you, President Ramos. He also fought in Korea. This is in Korea.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우리 장군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I want to talk to you, sir, about my grandson. He studied in Korea for 5 years. Now he graduated from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cademy. Graduate. Graduated 5. So thank you. Thank you for. 우리가 감사합니다. 국내로 와서 관영 행사를 하고 있다잖아요. 네, 합니다. 필리핀 참전 용사의 손자. 그러면은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겠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뭐 예를 들면 뭐 귀화했든지 또는 다문화 가정으로 해서 국적을 취득했든지. 네. 예.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위탁 교육생으로는 이렇게 입학을 허가한 사례가 과거에 있던 걸 보면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 이때도 이제 필리핀 소녀가 공군사관학교 위탁 교육생으로 입학한 것이 있고 졸업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이제 공군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보도가 있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뭐 위탁 교육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